자, 한번 또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유. 삶에서 좀 부자유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 구속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막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얽매인다는 게 있어요. 자유롭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진호 교수님. 교수님 자유를 구속했어요? 억압했어요? 저한테 계속 뭔가를 바라시니까 네. 뭘 바라죠? 뭐 세미나 준비해오고 발표 준비하고 논문 쓰고 보고서 쓰고. 그거는 대학 원생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네. 하는 일 아닌가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교수님이 하는지 아니면 제 스스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지도교수 입장에서 아,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음.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이게 교수님 마음에 들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으면 어떤 게 안 해서 막 네. 교수님이 날 졸업은 시켜주실까? 막 네. 그런 걱정들이. 근데 그 온통 교수님한테 달려 있나요? 아니, 사실 어떤 그런 아니, 저한테 달려있죠. 아니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것이 네. 예를 들면은 학문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교수님의 주관적인 데 다 달려 있나요? 어때요? 그런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그 지도 교수 한 분이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은 여러 분이 평가를 하나요? 연구 성과에 대해서요? 예, 뭔가 하여튼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평가에 대해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하시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발표를 2번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박사과정은 5분이 평가를 하세요. 발표를 듣고 이제 뭐 졸업을 시킬 거냐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학과에서 평가 사항이 있어요. 예.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든지 뭐 무슨 능력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체크를 하시죠. 그런데 그 평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자료로 쓰이나요? 졸업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데도 미치나? 네. 그런데 사실 뭐 그 평가로 인해 가지고 졸업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졸업을 못한 사람들은 없죠. 예. 졸업을 이제 뭐 늦게 하는 사람들은 있긴 한데, 사실 늦게 하는 것도 거의 자의로 늦게 하는 거지. 사실 지도 교수가 점수를 안 줘서 늦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드물 것 같은데.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보기에 아직 졸업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 학기 더 하자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학생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네. 한 학기에 대략 학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네? 한 학기에 학비가 얼마나 돼요? 한 학기에 학비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 와, 그럼 한 학기 더 하는 곳이 그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는 거네. 그렇죠. 음.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도 특히 저희 학교는 좀 연차 초과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해서 정책적으로 연차 초과하는 사람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쨌건 학생이 한 명 더 있으면 그만큼 일손이 한 명 더 있는 거니까. 붙잡아 들어가고.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좀 빨리 졸업을 시켜라. 제대로 때 안 그러면 뭐 장학금을 안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사실 거기에 뭐 그렇게 가령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네.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담을 느끼죠? 더 뭐라 그럴까, 더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 저희 연구실 중에 이제 석사만 졸업하고 나간 분이 한 명 있는데 응? 그분이 이제 연구 응?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응? 당신네 연구실의 출신인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로서 당신의 이 학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말해달라. 근데 그 언니가 제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졸업학기가 사실 제일 바쁠 학기인데 막 논문 쓰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취직 준비랑 또 졸업 준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연구실에서 해야 될 그 역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방패를 하는 느낌이 있었죠,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 언니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누군가 자기 몫을 안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떠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그게 안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지도 교수와 그 지도 학생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 연구소에서 그 인사 채용하는 사람들도 대학원 출신이니까 다 그런 거 안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이 언니에 대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보통 그래도 지도 교수가 자기가 졸업시킨 학생이면 그래도 이렇게 안 좋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생 말도 다시 들어봐야 된다고. 지도 교수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모르면 지도 교수가 아예 또라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언니가 벌써 면접을 한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렀어요. 면접을 한 번 더 보러 오라고. 너만 따로 한 번 더 보겠다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고. 그래서 이 언니가 갔어요. 또 면접 보러 가서 이 언니가 근데 또 그런 거 잘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잘 하거든요. 말을.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우리가 약간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실 저희 교수님이 좀 일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은 이제 학부 학생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 변습 같은 걸 하는데 과제를 맡겨요. 과제를 맡기는데 사실 보통 안 그렇거든요. 보통 그냥 석사한테도 안 맡기는 연구실도 많거든요. 너무 아직 일할 줄도 모르고 어리다고 배우게 시키고 박사과정쯤부터 시키는 연구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죠, 이 언니가. 우리 교수님은 석사 때부터 1인당 과제 하나씩 맡기는데 자기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어떻게 시간이 잘 취직하려는 거랑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겹쳐가지고 자기가 연구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대신 저녁에 뭐 따로 나와가지고 더 연구 마무리도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그 언니를 채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저희는 옆에서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수님은 졸업한 학생한테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졸업한 학생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막을 해도 그렇게 역효과도 나잖아. 반대로도 되잖아. 그 언니 운이 좋았죠. 네, 그런 것도 아니 있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실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왜 어젠가 그젠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응? 네, 그쵸. 뭐 삶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통 지도 교수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데리고 있을 때 막 갈구고 막 야단치고 막 가끔 뭐 재떨에 던지는 교수님도 있고 하여튼 그러더라도 그래도 또 이제 내보내면은 이제 우리 연구실 출신이니까 또 교수님 이름에도 이렇게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졸업시키는 사람한테까지 저렇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학생이 그럴 수가 있구나. 그것도 이쪽 생각이죠. 네, 그쵸. 그렇긴 하죠. 그래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가령 좀 부담이 느껴지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 같은 뭔가 그 지도교수의 어떤 말이나 눈이나 이런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움 느낀다. 이런 거죠. 또 뭐 다른 거는 또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수님
정말 제가 좀 사람 눈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쓸 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의식되는 그런 해가지고 뭔가 내가 좀 잘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 같고 판단할 것 같고 아마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 저를 좀 이렇게 얽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남들 신경 안 쓰듯이 남들 나 신경 하나도 안 쓸 텐데도 불구하고 괜히 뭔가 좀 위축되고 막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 나하고 연관된 거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쁜 일이 있어도 사실 제일 처음에 뭐 몇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 네. 응? 네.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 대해서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저를 보면 느껴요. 네. 예. 나도 신경 안 쓰고. 다 사실은 그런데 네. 다들 신경 쓴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신경 쓴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스스로 얽매이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너 이러더라? 너 어떠 하더라? 막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얘는 언제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요? 얘는 언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얼핏 한번 보인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평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문제는 이제 친구가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학생이 더군다나 기숙 학교라서 밖에 나갈 것도 아닌데 좀 추리하게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있고. 근데 너는 여자애가 남자애였는데 너는 여자애가 너무 안 꾸미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사실 아니 지금 시험 기간이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는 되냐고. 그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지. 근데 자긴 남자라서 괜찮대요. 너는 여자니까 좀 꾸며야 되지만 자긴 남자라서 괜찮다고. 그것도 그 사람 생각이잖아. 왜 남자는 꾸며야 되고 여자는 남자는 안 꾸며야 되고 여자는 꾸며야 돼? 요즘 시간이 나면은 다큐멘터리 동물의 그 세계에 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디서 뭐 극락조라는 새가 있는데, 네, 상당히 동물들은 수컷이 굉장히 많죠. 이 수컷들이 다 어떻게 암컷의 환심을 살 것인가, 온통 온 삶이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집을 꾸미는지, 암컷의 마음에 들려고, 대부분의 이 곤충들, 새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이 수컷이 암컷 마음에 들려고, 수컷이 막 온통하고, 그래서 사실 꿩도 수컷은 화려하지만 암컷은 별로 화려하지 않잖아요. 형태가 굉장히 공작도 그렇고, 원앙도 그렇고, 특히 극락조라고 하는 그 새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리고 아주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암컷은 별 수수의 아무 색깔이 없고 그래요. 수컷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그래가지고 암컷을 앞에 두고 별 아양을 다 뜨는 거야. 마음에 들려고. 그러는데 사람만 어떻게 여자가 아름다워야 되고 남자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 점점 바뀌어간대요.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막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점점 그렇게 된대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 관심을 살려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바뀌고 있대요. 화장품을 남자들이 제일 많이 바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평균 2개인가 그랬어요. 평균 2개? 그게 가장 많은 거라고. 나 평균도 못 되는 사람이네. 자, 도대체 자유란 뭘까요? 자유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신경 쓰여서 편하지 않는 것이 자유죠. 그렇죠. 뭔가 자꾸 거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뭔가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사실 이 부자유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거리끼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상태. 이것이 자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자유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스스로만이 부자유스럽게 될 뿐이지, 스스로만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만이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스스로 구속될 뿐이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박탈할 수도 없어요. 자유란 뭐냐? 사실은 자유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유를 어제까 그저께인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유대인 심리학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유태인들이 가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서 바로 마음의 자유를 발견한 거예요. 몸이 구속되어 있어도 마음의 자유를 발견해서 그것을 써가지고 아주 위대한 그 심리학자, 그게 된 사람인 거예요. 자세하게 몰라도 이 실제의 내용이 좀 달라도 결국에는 뭐냐? 바로 정신적 자유, 마음의 자유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 자유란 것은 몸이 어떤 구속되어 있고 이런 것하고는 다르더라. 아무리 한정된 이 방 안에서 나갈 수 없도록 돼 있어도 이것이 내가 구속이다,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부자유스러운 거지만은 이 안에서 조금 더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느끼는 심리적인, 결국 자유스럽다고 느끼느냐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지, 물리적으로 어떤 이런 행동의 제약이라든가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평생을 감옥 안에서 살아도 그 안에서 전혀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혀 부자유스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부자유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많은 어떤 예를 들면 규칙을 정하면은, 예를 들면 기숙사에서 뭐 규칙을 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규칙이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기숙사든 아마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비구스님은 250까지 계율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고, 비구니 스님은 또 그보다 더 많은 또 계율이 있고, 이런 규칙이 있죠. 그 방에도 아마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죠. 자, 다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구스님은 이 250가지 계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스님도 있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스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육식하지 말라는 이런 계율도 있죠. 육식하지 말라는 계율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음주하지 말라는 계율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스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수약해놓고는 안 지키잖아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스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마음에 또 걸려가지고 부자유스러운 그런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뭐 좀 분위기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250개 계율이 있다라고 그래 놓고는 별로 뭐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비구들은 철저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스님들이 하는 공부의 대부분은 바로 그 계율 공부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계율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서로 지적해주고 또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계율을 지켜가려고 서로 지적도 해주고 스스로 가령 어겼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해서 가령 어떤 전체적으로 지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그 계율에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 계율 때문에 너무너무 생활이 힘든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전혀 그런 것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조금도 거기에 대한 의식 없이 사는 데 있는데 의식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 지키면서도 전혀 그것이 계율이라는 의식도 없이 단지 그렇게 지키면 살 뿐인 거예요. 자, 250까지, 의 생활에 250까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아마 제가자들한테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유겠죠? 제가자들 단 5개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5개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예? 도둑질 하지 마라.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 그 다음에, 이 거짓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 예. 사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술 마시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이 5개. 이것이 제가 신도들에 대한. 근데, 사실 이것도, 만약 여기에 얽매이면은 엄청난 제약이죠. 사실 이걸 지키려고 들으면은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 거예요. 네? 이 5가지도 그런데 250까지라고 그런다면은 그렇겠죠. 그런데 바로 그 250까지도 아잔차라면 태국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예, 차 스님, 아잔이라는 것은 선생이란 뜻이에요. 선생 원래. 근데 스님들을 아잔이라고 불러 태국에서는. 그 스님들을 선생이라고 불러. 왜냐? 스님들은 제가자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제가자들은 스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보시를 하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의약품 이렇게 생활 필수품을 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를 스님들은 거기서 자기들은 재산도 없고 돈도 벌지 않고 축적도 하지 않고 거기는 그래서 절에 음식을 하질 않아요. 매일 탁발해서 매일 탁발한 걸로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렇게 이 자연의 이치를 공부를 해서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즉 가르쳐주고 대신에 이제 그런 공부를 하도록 이제 제가자들은 뒷받침해주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들을 아잔 그래요. 아잔은 선생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생 이런 뜻인데 이제 스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차스님 이런 말인 거예요. 아잔 차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몰라서 아잔차 스님 이런 거예요. 사실 아잔차 이게 차 선생님 차 스님인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분이 계율이란 뭐냐? 계율은 그렇게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계율이 아니라 그냥 이치대로 살면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계율이다라는 거예요. 계율은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지도록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는 그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이 명상을 절에서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미들웨이. 중도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중도로 살면은 다 계율에 맞게 돼 있는 거지.
계율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 따로 계율을 공부해가지고 따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로 살면은 계율이라는 것은 전혀 구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계율을 배워가지고 배율을 공부해서 계율대로 맞춰 살려고 하면 그것이 구속이 되는 거죠. 깨어있음으로 살면은 따로 계율 공부를 안 하고 깨어있음으로 살면 그것이 다 계율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 사실 깨어있음으로 살면은 그냥 계율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계율에 맞게 돼 있다. 계율이란 그런 거지. 계율이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억제하고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계율은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규율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도 다 그런가요? 세상의 규칙도 상당히 그런데 세상의 규칙은 많이 변했죠. 왜 변했느냐? 세상의 규칙은 자연의 이치대로 원래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 법은 자연법이라고 해서 사실 자연의 이치를 규정한 법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지배자의 논리와 서로 이익단체들의 교섭에 의해서 서로 이익의 조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실제로 자연의 이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법의 범법자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몹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나? 네. 그런 얘기 했었죠. 사실 왜 오히려 법이 범죄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구규림이라든가 산에 가가지고 산나물 채취하고 약초 채취하면은 요즘 거의 다 범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그런 규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법의 근원은 자연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자연법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으로 인한 관념으로 인한 거와 서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그런 예를 들면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장을 청구했는데도 방탄국회를 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기들은 체포 못하도록 자기들 하는 거야. 국회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범법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거는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 범법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딸을 갖다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시켰다고 그러면은 맞아요? 딸이 국회의원이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국회의원 말고 하여튼 그래서 자유란 뭐냐? 자유란 사실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규율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눈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공간적인 제한,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로서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것으로부터 걸리지 않는 해탈이 되면 그 해탈된 상태의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대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자유자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를 다니다 보면은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게 하지만 또 악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종교의 많은 기득권의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나는 종교는 몰라요. 종교는 몰라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치를 알아서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만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바로 뭐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깨닫고 나서 45년간 가르침을 폈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괴로움이란 뭐며 괴로움이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단 그것만 나는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남을 채취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법이 그렇긴 하지만 본인들이 거기에서 부자유를 느끼지 않으면은 그 법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부자유를 느끼지, 너의 마음 상태에 달린 거니까. 자, 그것은 알면은, 단지 그 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은 뭐 그렇게 하고 가만히 갈 수도 있고, 뭐 또 그 정도 그래 뭐 그거 지켜주면 되지 라고 해서 지켜줘도 되고, 그러나 살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은 아니 처벌하려면 처벌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처벌해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고 감옥 밖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전혀 법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죽어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죽는 것 또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자유인 상태인 거예요. 자유란 뭐냐? 바로 사실 자유란 우리가 이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느낌의 노예인 거예요. 느낌의 노예라는 것이 뭐예요? 노예라는 것이 바로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 이것이 노예잖아요. 우리는 다들 느낌의 노예인 거예요. 무슨 느낌의 노예냐? 좋은 느낌과 안 좋은 느낌의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지도 싫지도 않고 무미덤덤한, 우리 느낌은 사실은 가장 최소 단위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이 느낌의 얽매인데, 좋은 느낌은 어때요? 좋은 느낌은 우리는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느낌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에 집착하는 그 순간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집착해야 되니까, 그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 결과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좋았다 싫었다 온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되는 것 같으면은 좋고, 그 결과가 안 되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온통 그 결과,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좋은 느낌에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붙잡아지면은 좋고, 그런데 붙잡고 나면은 느낌이라는 것은,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 즉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끝없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욕심은 충족되지 않고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죠. 하나의 욕심이 충족되는 순간 찰나에 불과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곧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충족된다고 곧 물린다고 하는, 지겹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항상 조금씩이라도 더 느낌이 좋아야 충족되는데 어떻게 느낌이 매번 계속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족되는 그 좋은 느낌은 순간이고 계속해서 갈증과 흙이 된 상태죠. 결국에는 욕심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좌절되는 거죠. 욕심이 충족돼서 더 이상 욕심이 없이 온전히 만족 상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의 속성인 거예요.
욕심의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느낌은 어때요? 안 좋은 느낌이 들면은 그 안 좋은 느낌을 피하려고, 없애려고, 바꾸려고, 그러니 거기에 온통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사실 집착이나 이것이 안 보려고 외면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거나 통지는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이고 안 좋은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화죠. 이건 통지는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다 불안정한 상태고 다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편은 왜 불편해요? 욕심의 얽매이기 때문에, 화의 얽매이기 때문에. 즉 이렇게 느낌에 얽매이는 것이 사실은 부자유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얽매이고 안 좋으면 없애려고 또는 바꾸려고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편하게 느껴진 불편한 상태.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되려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안 좋은 느낌의 그게 안 되려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삶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의 좋은 느낌을 위해서, 생각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누구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좋은 느낌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 교수님의 평가가 맨날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눈으로부터. 그래서 자유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완전 안 좋은 느낌은 통진이 양면이죠. 뭔가 평가가 안 좋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이쁘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옷 엉망으로 입고 다녀?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들으면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은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느낌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눈에 항상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옷 입는데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아, 이거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이 더운 때 이 긴 옷을 입고 가면 뭐라고 그럴까? 맨날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느낌과 안 좋은 느낌, 즉 느낌의 노예.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자유스럽다 못자유스럽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의 느낌이 좋으려고 눈의 느낌이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것이 되려고 하는 그 부담감. 예를 들면 어때요? 내 남친이 그렇게 잘생기지를 못하면 가면서 맨날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뭔가 좋은 점에 팍 끌려서 그렇게는 했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아주 멋있는 남친을 데리고 오면은 막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남친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자꾸 꺼려지고,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는 것도 꺼려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마음, 뭐 이 느낌에 온통 얽매여 있는 거예요. 좋은 느낌을 못 잡아서 노심초사, 싫은 느낌이 될까 봐서 노심초사, 싫은 느낌이 안 바뀌어져서 이렇게 항상 신경 쓰이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부자유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것은 사실은 어때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하루 종일 그냥 있으면은 지겨워, 이거지. 도대체 이것은 뭐가 짜릿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꼭 싫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지겹고 무비덤덤해서 지겹고 지루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애들 다 크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야. 도대체 아무도 신경 써주지도 않고 도대체 일상생활이 지루하고 지겨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마약하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술 먹게 되고 바람 피우게 되고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까? 어쩔까? 이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온통 삶이 부자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놈들이 다 신경 쓰여가지고 이것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부자유의 근본에는 바로 느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느낌을 추구하고 안 좋은 느낌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없애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한 느낌에 얽매여 가지고 온통 삶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는 바로 느낌의 자유, 즉 느낌을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육감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육감으로서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좋지도 안 좋지도 않고 무미덤덤한 지루한 이런 느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교수님이 그 말이 신경 쓰여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즉 좋은 느낌을 하면은 결국 교수님이 그래 너 잘해 칭찬받으면 좋은 느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좋은 느낌이니까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그 좋은 느낌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교수님 말이, 평가가 항상 신경 쓰이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다 신경 쓰이는 거죠.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훌륭하다, 너 참 잘났다, 이쁘다, 너 참 왜 그렇게 마음이 이쁘냐, 이런 소리 듣고 인정받으면 좋은 느낌이 나는, 그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그럼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평가에 구애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느낌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싫은 느낌에 얽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생각으로 항상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과 그 다음에 이런 지루한 이런 느낌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뭔가 항상 뭔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항상 그렇게 작용하죠. 좋다 싫다 해서 좋으면은 붙잡으려고 하고 안 좋다 싶으면은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지루하면 못 이겨서 다른 걸 그래서 그 재밌는 걸 찾으려고 하고, 이러한 생각들로부터의 자유,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 놀아나는 거죠. 그 생각은 바로 느낌으로부터 작용하게 되죠.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보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좋다,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면 그만 크게 신경 쓰이죠.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 멋있는 남자가 앉으면 그만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아줌마가 앉았다. 그런 거 상관없지. 내가 아무 날 해도 괜찮지. 근데 멋있는, 이거 아주 이 스펙 괜찮을 것 같아. 딱 한눈에 봐도 멋있다 싶으면 그만 내가 옷도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바로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 우리는 그런 또 새 옷으로부터의 자유. 와, 새 옷 딱 깨끗이 입고 딱 나왔는데 막 비가 온다 이러면 막 짜증나는 거잖아. 이 새 옷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 입고 나왔는데 어디 좀 다리가 아파서 어디 좀 앉으려고 하는데 앉을 데가 없어. 깨끗한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헌옷 입었으면 그냥 아무 데나 털퍽털퍽 앉을 텐데 새 옷 있으니까 막 닦고 손수건 꺼내서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주. 이것이 바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출발은 바로 느낌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에 대한 해석이 생각이고, 그 생각이 좋다 싫다 판단 평가 생각으로 일어나면은 좋으면은 붙잡으려고 하고 싫으면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욕심과 화가 일어나게 되고,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화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괴롭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화를 바꾸려고 해도, 화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해도, 불편한 상태, 불편한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해도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연관이 되는 것들이 그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쁜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좋은 느낌을 주는 데는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신경 쓰이게 되고, 싫은 느낌을 주는 것은 없애야 되니까 안 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 삶이 엄청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또 만날까 봐서 이렇게 딴 길로도 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저렇게 가려고 하고, 그러니 삶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항상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눈 안 마주치려고 신경 쓰다 보니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어디선지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마주칠까 봐서. 가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부자유잖아요. 그래서 자유는 뭐냐? 바로 그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느낌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외부의 그런 것은 사실은 다 조건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느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느낌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 눈에 부닥치는 것은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기회부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을 생각이 해석해서 좋다 싫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수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경험이 생각으로 평가 판단이 일어나서 귀에 그냥 와서, 귀에서 어떤 소리는 욕하는 소리든 칭찬하는 소리든, 사실 귀는 욕하는지 칭찬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귀는. 그러니 귀는 항상 새로운 것일 뿐이에요. 소리는 새로운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을 생각이 해석하면은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라고 평가가 되면은, 안 좋은 소리면 짜증이 나는 거고, 좋은 소리라고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들뜸이라고 하는 흥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라고 되면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매달리게 돼서, 매달리는데 뜻대로 돼?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고, 매달리려고 하니 거기에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되고, 싫다고 하면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신경 쓰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온통 부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 어디에 자유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의 그 느낌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저쪽은 조건일 뿐,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 탓이 아니라고 이것을 이치를 알면은 저쪽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 일단 불편하지 않게 되죠. 신경 쓰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죠. 신경 써서 불편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은 조금 더 부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신경 쓰임이 내가 신경 쓰려고 해서 쓰여지고, 안 쓰려고 한다고 안 쓰여져요? 그것이 아니잖아. 그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작용이잖아. 그러니까 가령 뭔가 귀에 들어오면 생각이랑 작용해서 금방 좋다 싫다가 되고, 좋으면 붙잡으려고 하는 그냥 일어나는데 욕심이 화나? 그럼 어떻게 자유스러워 왜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명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생각은 생각을 알아지고, 느낌은 느낌을 알아지고, 욕심은 욕심을 알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